하시면 안 됩니다, 임의적으로. 근데 그건 제가 일단 상담하고 얘기해 볼게요. 시간 안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2개짜리 작품인데 그 9번까지 해서 딱히 뭐 설명해 주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관에서 필요한 것들만 볼게요. 자, 그 작품 개관의 가를 보면 성격에 뭐 관조적, 회화적, 탈속적 이렇게 나오는데, 관조적이라는 거는 관찰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래서 보통 관조적이라는 거는 감정 노출을 잘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거 위주로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 회화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화 그대로예요. 그림 그리듯이 뭐 표현한다. 그러면 시각적인 거 위주로 보여주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 탈속적이라는 거는 고전한테 많이 나오는데 속세를 벗어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현대시인데 현대시에서 탈속적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진짜로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미 죽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게 왠지 속세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주제를 보면 이상적 세계와 세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전경.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뭔가 되게 아름다워서 이상형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게 있을 건데 그냥 시를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디가 이상형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시 안에서는 딱히 유토피안에 무릉도있는 이상형이라는 말을 딱히 쓰지 않기 때문에. 자, 특징. 간결하게 정제된 형식미와 삼원보 또는 치료주의 율격이 들어간다. 보통은 이런 삼원보나 또는 뭐 치료조나 이런 거 고전에 많이 쓰는데 현대시에서 이걸 쓴다 그래도 어쨌든 얘는 뭐예요? 자유시예요. 왜냐면 얘가 현대에 쓰인 시기 때문에 이런 민요조 같은 거, 보통 이런 것들을 민요에서 많이 쓰잖아요. 삼원보나 가원보나 가사대나 치료조 같은 거 많이 쓰는 건데 그런 민요조 형태를 그냥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상합니다. 그 다음 시선의 이동과 원근의 변화에 따라 시장을 전개한다 라고 나오는데 시선의 이동이란 거는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원근, 멀리 보거나 근, 가까이 보거나 이렇게 해서 시선을 전개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이따 보고 밑에 있는 1등급 노트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한 설명에서 이렇게 나오죠. 시에 나타나는 여백의미. 여백의미란 건 뭔가 비어있다는 느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 주관적인 정서의 노출은 배제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고유하고 정밀한 시의 분위기가 독자의 상상에 의해 발현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여백 자체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독자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는 거죠. 왜? 비어있는 거니까 그 비어있는 게 과연 무슨 의미지? 라고 우리가 떠올리게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추정해보면. 자, 그 다음 이제 태도와 효과. 하나는 관조적인 태도로 대상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주관적 감정의 노출을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관조적이란 말이 나오면 객관적이란 말이 거의 따라가요. 그대로. 왜냐면 관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관찰이라는 얘기니까 관찰만 하면 거기 나타나는 정서는 우리가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주관성 자체가 배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거의 같이 가는 선들이에요. 항상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점. 시인의 주관적 감정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상향의 모습을 객관적 제시하는 데 효과적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보통의 이 시를 이제 보면 느끼겠지만 쭉 그냥 간단하게 봐도 자연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연과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속세와 다르게 되게 뭔가 고요하고 조용하고 뭔가 평화로워 보이니까 참 좋아. 그냥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잘 안 맞죠. 우린 자연 자체가 뭐 평화롭거나 뭐 이렇게 잘 안 느낄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뭐 형들은 그런 적 있나? 엄마와 같이 뭐, 자, 우리 공원 가면서 아름답지 않니? 편안하지 않니?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가까운, 수원에서 가까운 데 보면 그 정조묘가 있잖아요. 그죠?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이 갔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요. 뭐야, 저기 막아놔서 못 들어가잖아. 돼서 집에 갈래. 끝. 아빠 배터리 없어. 뭐야, 이건. 아, 그런 거구나. 애들은 그런 거구나. 저는 이제 뭔가 그런 뭐 자연의 경치를 느끼고 좀 이렇게 숨을 딱 하려고 했더니 그런 건 40대 50대 꼰대만 있는구나. 10대는 빨리 집에 가서 아니 아빠 어디 갈 거야? 돈가스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가 실제로 뭐냐면 잘 우리한테는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실제로 자연 자체를 보고 신화를 잡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전이 힘든 거는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학문정신도 별로 안 추구할 거고 충혈도 안 추구할 거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고전의 계열의 그런 패턴은 조금 같이 가는 건 있죠. 시를 보면 진짜로 감정이 아예 안 보여요. 한번 볼게요. 자, 삼도화라고 제목 나오죠.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그럼 얘가 어떻게 치러주냐면 두 줄까지가 하나 먹거나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 먹거나 해서 이게 전체가 치러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삼원보가 한 줄 한 줄 한 줄이 자체가 하나의 음보예요. 그래서 산은 1음보, 구강산 2음보, 보랏빛 석산 3음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사실 탈속이라는 게 안 보여요. 산은 구강산이며 보랏빛 석산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가 버는데라는 거는 벌어지는데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면 송이가 벌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꽃이 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핀다 대신에 여기서는 꽃잎 자체가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채로조 형태 나오죠. 근데 채로조가 두 줄 정도나 세 줄 걸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의도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끝이에요, 시가. 일단 정서는 전혀 노출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탈속적이라고 한다면 딱 어디를 탈속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그냥 자연이면 다 탈속인가? 이렇게 보기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걸 보면서 나중에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는 얘는 어느 정도 보인다고 쳐도 얘는 잘 안 나와요. 얘는 잘 안 나오고 그냥 글자 수가 규칙적이나 이렇게 나온 정도밖에 없을 거고, 가끔 시험에서 이제 보면 어디가 좀 탈속적인 느낌이냐면 여기에 1년에 보면 이 보랏빛 석산이란 말 자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와 연결시켜서 보통 보면 탈속적인 이미지나 이런 걸로 해서 잘 나와요. 왜냐면 보통 보랏빛이 석산 자체가 보랏빛에서 이 보랏빛을 보통 문학에서는 어떤 뭐 이런 것들 신비로운 분위기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걸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소설에서는 보랏빛을 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죽음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작품마다 좀 다르겠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는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색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산을 볼 때는 보랏빛을 보진 않을 거니까요. 보통은 녹색을 보겠죠. 정상적인 색깔을 볼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산도화의 중어송이 꽃이 그렇게 피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를 볼 때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이 발을 씻고 있는 걸 내가 봤어. 끝!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는 산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형부터 이제 자연을 보면 여기서는 지금 꽃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3년에서는 지금 물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4년에서는 사슴을 보고 있는 건데 산은 멀리 있겠죠. 그래서 1년 자체가 원경이란 말을 쓰는 거고, 꽃 같은 거는 멀리 있으면 꽃인지 안 보일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니까 2, 3, 4 자체가 근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정서 연출을 전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탈속적이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속세를 보다 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자연은 딱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얘기는 자연은 뭔가 현실과 다르게 뭔가 느슨하고 평안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이런 공간이구나, 그냥 이렇게 독자가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느끼는 굳이 정서를 찾으면 뭐밖에 없어? 아름다움? 뭐 평안함? 아니면 현실과 다른 분점이 없는 부분? 이런 게 정서가 되겠죠. 우리 같으면 사슴 보면서 이러겠죠? 만져볼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아니면 꿀이라도 뽑아 먹어볼까?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는 좀 안 하는구나. 저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사슴농장 이런 거를 시골에 이렇게 만들면 서울의 사람들이 원정 와요. 그 녹용 같은 거 먹으려고. 네, 정말로. 저희 그 삼촌이 사슴농장 같은 거 하셨거든요. 그러면 비싼 외제차 같은 거 갖고 쭉 내려와요. 근데 그냥 못 먹어요. 왜냐면 사슴피 같은 게 당연히 우리도
피를 보면 빠지면 이게 굳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알코올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게 몸에 좋은지는 저도 모르죠. 저도 먹어는 봤는데 그냥 뜨거워. 그렇게 면에 잘 못 써요. 피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걔네들 그냥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잠시 마취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때 느끼는 건 약간 좀 인간의 잔인함? 이런 거를 좀 느낍니다. 한국인들은 다 잘 먹어요. 만약에 쥐가 몸에 좋다고 하면 씨가 많을 겁니다. 쥐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면 당장 이번 연도 안에 쥐가 사라질 겁니다. 그 정도로 뭔가 잘 먹어.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안 먹는 삼겹살 이런 것도 우리 먹고 심지어 뭐 돼지 뭐 족발도 먹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보면 뭐 그 다음에 뭐 초꼬리곰탕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진짜 많은 부위를 먹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보면. 이제 앞으로 개는 근데 못 먹을 거죠. 그냥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잡는 거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개고기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럼 돼지하고 술만 불쌍한 거죠. 그런 느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따로 꼭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따로. 이 씨는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씨를 보세요. 총누르. 이것도 사실 잘 안 보여요. 이것도 개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관조적, 서경적, 묘사적이라는데 서경, 가끔 서경이나 서정이나 이런 거 나오는데 서경에서 경은 그냥 경치라는 뜻이에요. 경은 정서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서정적이라 나온다면 정서를 많이 노출할 건데 서경적이라 나온다는 얘기는 정서 묘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얘도 결국은 경치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제는 봄의 정치와 이상적 세계의 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가도 마찬가지죠. 가에서도 결국은 계절은 봄이니까요. 꽃이 핀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다 봄이에요. 통상적으로. 매화 같은 정도만 빼놓고요. 자, 특징.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다 라고 나오고 시선의 이동과 원근의 변화에 따라 대상을 묘사한다. 이거는 그럼 위에 있는 가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마지막은 좀 다르죠. 비음을 활용해서 아늑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는 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음하고 아늑한 분위기 사실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데 설명은 좀 별로긴 해. 근데 이걸 많이 활용한다면 일단 뭐예요? 많이 반복하니까 운율해 줄 수 있겠죠. 비음 자체가 나오면 사실 시험에서 비음의 종류가 이렇게 3개이긴 한데 이거 대신에 전제 조건에 이렇게 깔아도 돼요. 울림소리를 사용해서 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울림소리 안에 들어가는 게 비음하고 유음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대신에 이렇게 나와도 같은 말이라는 얘기겠죠. 시험에서는. 약간 문법적인 거지만 좀 그런 건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총누르나 씨를 봐보세요. 자, 먼 산, 청운사, 낡은 귀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먼 산이라고 했으니까 원경이죠. 그러면 이것도 느낌상 똑같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들어가는 패턴은 같이 나오겠죠. 자, 산은 자아산, 봄눈이 녹으면 자아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갑자기 한자를 썼는데 이건 저 앞에서 나오는 저 보랏빛 자체를 한자로 할 때는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아색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산도 보랏빛이란 얘기예요. 보랏빛, 저는 이 시에서 이 보랏빛 신비로운 건 이건 그냥 내시나 모의서 하는 거지. 저는 처음에 이 시를 보면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볼 때는 불길함 아닌가?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보랏빛은 어릴 때 그 소나기라는 작품을 보면 소녀의 얼굴빛이 막 그 비 맞으면서 보랏빛 되면서 걔가 결국 마지막에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갖고 이 시를 고등학교 처음 볼 때는 해석이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이상한데 이거 죽는 얘기 아니야? 근데 마지막 얘기 끝난다는 거는 그냥 보고 끝나는 거니까 자기 죽음에 가는 얘기 안 하니까 죽음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실 전체에서 볼 때. 그리고 지금 봄눈이 딱 녹아간다는 건 뭘 의미해?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보랏빛이 죽음이나 불길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눈이 오는 겨울에서 이렇게 봄으로 나타나면 이런 꽃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따뜻함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래도 연결될 수 없죠. 이렇게밖에 연결이 안 되죠. 왜냐면 기온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보랏빛은
전체에서 볼 때 이런 의미가 나오는 거지, 그냥 보랏빛 석산이라는 인력만 볼 때는, 또는 마에서 충돌의 이역만 볼 때는 구현이 잘 안 돼요. 전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아우러서 볼 게 좀 필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고비를 청누르 맑은 눈에 도는 구름. 그러면 청누르 맑은 눈에 뭐 구름 자체도 그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청누르 자체가 화자는 아니죠. 이것도 가하고 똑같이 이걸 관찰하는 누군가가 쓴 거겠죠. 근데 이것도 정서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원에부터 보면 느릅나무나 청누르나 이걸 볼 때는 다시 긍정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비로움이나 뭐 이상의 이형 개념보다는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자연친화적 작품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요, 통상적으로. 자, 근데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자, 공통적인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근데 구조가 되게 비슷하죠. 표현법이나 이런 것도. 수미상관의 구조를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미상관이 만약에 쓰였다면 안정감은 무조건 맞아요. 수미상관은 요새 단독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거나 교과서에 따라서 가끔 수미 상응이라고 나오는 교과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재에는 수미 쌍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아마 거의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상응이란 말이 나온 거는 뭐냐면, 상응이란 게 결국 앞과 뒤가 서로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가끔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앞뒤가 같거나 유사한 걸 얘기하면 꼭 안 같아도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안정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니까 운율도 주겠죠. 그리고 반복되니까 당연히 뭔가 강조하겠죠. 이거 외에 하나 따로 기억할 거는 여운이죠. 왜냐면 앞에서 A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A로 끝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는 뭐야? 결말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운을 주는 거죠. 마지막에 혹시나 이렇게 뭐 통일성을 준다고 나와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우리가 수미상관을 통해서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상관 문제는 대신 단독 문제 출제할 가능성은 그냥 제로예요. 이런 식으로 수미상관을 통해서 뭐 운율을 주고 있다, 뭐 의미 강조하고 있다, 여운을 주고 있다, 통일성을 주고 있다, 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이 붙여요. 저 5개를 넘어간 상태에서 보여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이거 가끔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면 되고, 색채어의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색채어 자체가 나와 있는 게 뭐 그 보랏빛 정도밖에 안 나오거나 자아밖에 안 나오는데 대비된 색깔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딱히.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환담적 분위기가 맞다고 쳐도 대비가 안 맞죠. 토속적 언어를 쓰인 건 맞다고 쳐도 이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세계죠. 탈속이라고 했습니다. 안 맞죠. 원경에서 긍정, 얘가 정답이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그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가이드에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건데 3원고의 민유정률격 바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3원고나 4원고 나오면 민유라고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유가 아리랑이나 뭐 이런 걸 보면 3원고, 4원고 또는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 또는 7글자, 5글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들. 보통 시조의 구성이 그렇잖아요. 시조가 예전에는 뭐로 쓰이냐면 다 노래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가사만 남아있고 의미 없으니까 뭐 랩으로 한 건지 R&B로 한 건지 트로트로 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뿐이죠. 과거에는 노래를 부르긴 했대요. 이건 알 수 있으려면 타임머신밖에 방법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요라는 거 자체가 3원나 4원고 나올 때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발관의 경지를 현학적 태도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현학적 태도라는 거는 학문에 대한 자랑이나 지식에 대한 자랑, 약간 이런 거에 연결돼 있어. 근데 이 두 시는 둘 다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학적이라는 말은 이상하죠. 그리고 달관의 경지라는 거는 초월 경지 이런 거니까 얘는 어느 정도 맞다고 쳐도 뒤에서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나오겠죠. 세 번째 관조적이다, 네 번째 시각적이다. 왜냐면 시선이 이동했으면 시선 자체가 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 다음 간결하고 압축적인 정제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시 자체가 되게 짧게 움직이죠. 그런 겁니다. 자, 3번, 4번 두 개 문제만 풀어보세요. 자, 시간 2분만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3번에 3번, 4번도 3번 이렇게 돼요. 어차피 아까 가던 나던 이런 탈속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탈속 얘기 나올 때 이상향이나 또는 뭐 충북이나 근데 이걸 고전의 느낌대로 하면 무릉도원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쉬울 수도 있는 게 3번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해도 아이야 무릉이 어디겠는가 나는 여기가 무릉 같다 너무 이게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상형적인 게 혹시 있나 했는데 아들이 너무 잘 걸려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사실 틀리기가 좀 어렵고 이런 정도를 안다면 나머지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작품에 대한 그 감상법을 얘기하는 건데 감상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가끔 보면 관점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 볼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내신할 때 특히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 가운데 이렇게 작품을 놓고 작품 안에서 보는 거를 내적이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내재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래요? 절대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시에서 갖고 본다면 이런 거겠죠? 말 그대로 타자 자체의 상황이나 타자의 어떤 정서나 아니면은 수사법, 표현법을 얘기하는 거죠. 표현법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감각을 얘기하는 거나 뭐 이미지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전개 과정을 얘기한다거나 뭐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 아니면 운율을 갖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보통 시에서 보는 내재론이 되는 거죠. 이걸 지휘한 것들은 다 외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걸 다 외라고 하는데 이 외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작가 위주로 본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시대나 또는 사회 위주로 본다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내 입장에서 본다거나 독자 입장에서 본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외재적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작가는 또는 시인은 또는 소설가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쓰는 거다. 또는 뭐 일제강점기나 6.25나 독재나 이런 게 반영돼 있다. 또는 난 이걸 읽고 나니까 이런 탈속적인 거는 참 아름답구나를 깨달았어. 그런 건 독자 입장을 보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표현론, 반영론, 표현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단어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의 작품과 비교하면 딱 봐도 뭐 한 거예요?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작품 필요하니까 외재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시인의 삶, 그럼 외재적으로 본 거죠. 작가로 본 거니까. 3번은 정답이고 왜? 정확하게 그냥 시의 의미만 본 거니까요. 그 다음 4번은 시대로 나왔으니까 외재적으로 본 거죠. 그 다음 5번은 독자라고 봤으니까 외재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정답 3번. 이 문제는 내신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은 무조건 맞춰요. 내신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1학년 때. 근데 2학년 3학년 가서 이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 이것만 알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 3학년 갈수록 잘 안 나와요. 문제입니다. 1학년 때 많이 써보는 문제죠.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이렇게. 왜냐면 모의고사는 이게 나오려면 이 표를 보여준다거나 설명을 좀 하고 나와요. 일부러. 안 그러면 내재적 관점이라는 말이나 외재적 관점이나 이런 걸 모르는 애들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모의고사는 보여주고 내신은 미리 알려준 거니까 빼고 그냥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92쪽에 승부로 넘어갑니다. 승무는 보기가 하나 나오긴 해요. 그 2번의 보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시인은 승무를 단순한 무용보다는 세속의 번뇌를 극복하려는 종교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작품 속의 여승은 춤을 통해서 세속의 번뇌를 초월한 자기정화, 종교적 순화에 도달한다. 아예 이렇게 주제를 까르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승무라고 본다면, 딱 봐도 이 설명대로 본다면 여승의 뭐가 되는 거예요? 춤. 이런 제목이란 얘기겠죠.
그죠? 무희 이게 춤을 얘기하는 거고 여승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 춤을 통해서 뭐 한다? 종교적 의미를 준다는 거고, 이 종교가 꼭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준다? 번뇌를 초월한 자기 정화, 즉 이런 번뇌 자체의 초월을 통한 자기 정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뭘 준다? 이런 종교적인 승화를 준다. 승화가 뭔데? 초월한다는 얘기죠, 현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춤을 추는 거는 결국 뭐 때문이냐면 번뇌가 있는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추는 춤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춤을 추는 건 뭔가 고민이 있어서 그걸 펴기 위한 춤. 이런 의미로 보란 얘기죠, 대놓고. 그래서 이게 불교하고 꼭 연결된 내용이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상식인데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야? 근데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건 좀 그렇죠. 전 종교가 없는데요. 그건 본인들 생각인 거고 우리가 어차피 출제를 낮춘다면 기본적인 상식에는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현실 자체는 어쨌든 유한성한 세계고 언젠간 죽기 때문에 신들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든 죽은 다음의 세계는 뭐 한 거야?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잖아. 설마 내가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의 신이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기독교가 아닌 애를 자 너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에 데려다 줄게 넌 착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를 안 믿는데 자기의 천국을 왜 될 겁니까? 그게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거는 현실은 어떤 공간이다? 현실 자체는 실험과 힘듦의 공간이고 나중에 열심히 믿고 좋은 일 해야 하고 이런 두 가지가 잘 수반되면 나중에 좋은 세상에 간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근데 우리들은 왜 종교를 잘 안 믿어요? 당장 나가는 돈이 아까우니까요. 11조가 진짜로 자기의 월급의 급여의 10분의 1을 종교한테 바치라는 건데 딱 봐도 머리에서 보면 10분의 1,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종교 먹튀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는 실제로는 종교를 좀 덜 믿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 현실이 여유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들 일을 그냥 대충 하고 뭐 하루에 한 2-3시간만 일해도 한 1억씩 벌어. 그러면 실제로 11조 같은 거 하고 종교도 믿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1억 버는 거는 너네 상식에 봐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요새 현실은 그런 거잖아. 한탕기 한 번에 빨리 벌고 막 이런 거잖아 결국엔. 하도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가 건물주가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공부가 재밌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이 만약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 우연하게 팠는데 갑자기 기름이 펄펄 튀어나와. 오! 그럼 지금부터 학교 따르칠걸요? 또 나중에 서울대나 뭐 연대 고대 나오는데 이 기름을 잘 팔 수 있는 방법,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나를 부자 만드는 방법은 걔한테 월급 주면서 그걸 고용하면 되겠죠. 내가 뭐하러 그럽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거죠. 알고 보면. 자, 승마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얘는 개간 따로 안 볼게요. 자, 얇은사 하이양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나. 나빌레 밑에 나오죠. 나비로구나. 그러니까 나비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곡갈이란 거는 그럼 여자승이 쓰고 있는 모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되게 나비처럼 보인다. 그러면 아직은 뭐 한 거야? 그냥 곡갈만 보이니까 춤을 시작 자체를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보고 있는 거니까 화자 자체는 딱 봐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즉 이런 여승 자체를 관찰하는 사람 자체가 화자인 거지 여승 자체가 화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파르마니 깎은 머리, 박사곡갈에 감춰오고. 그러니까 이게 여승인 게 확인되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 보아서 서럽구나. 자, 보아서 서럽다 밑줄. 이건 너무 보이는 표현이죠. 보아서 서럽다. 근데 사실은 보면 서러울 수가 없으니까 딱 봐도 역설이죠. 예쁜데 슬퍼. 역설이잖아요. 거울 봤는데 내가 예쁘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눈물 나와. 이건 좀 이상하잖아. 슬프거나. 반대로 못생겼는데 너무 기분 좋아. 이것도 역설이겠죠. 상실적으로 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시에서 이 사람이 서글픈 이유는 사실 심한 몸에 안 나와요. 근데 아까 분명히 보기에서 이 사람은 번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서러운 이유는 번뇌랑 연결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보기에서. 이 사람 서러운 이유는 지금 번뇌가 있는 거고 지금부터 번뇌가 있으니까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빈대의 혼촉의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그러면 공간도 나왔고 시간도 나왔죠. 뭐 절이 있겠죠. 대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밤이라는 시간도 나와있죠. 오동잎 밑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고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서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버선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오연에서 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소매를 길게 펼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까만 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의 별빛에 모두 모은다. 그러면 이 별빛 자체에 모두 모은다고 했는데 별빛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딱 봐도 이 사람 자체가 초월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적으로나 종교 승화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다가가야 돼? 신한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빛은 딱 봐도 뭐랑 연결돼요? 위에 있으니까 신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보통 별빛이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자신이 염원하거나 희망하는 대상, 아니면 자기를 정화해주거나 승화를 해줄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보통 고전 같은 거 보면 해나다 이런 거 왕이다 비어가 비슷한 거죠. 신도 똑같아요. 유일한 문제니까 우리가 물어봐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이 우리 발밑에 있어.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하찮게 대하겠죠. 그런 겁니다. 왜냐면 땅은 우리가 항상 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늘은 우리 몸으로 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영화는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영화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복사꽃 고운밤에 아름짓듯 두 방울이요. 그러면 내가 방울을 흘리고 있다는 건 눈물을 흘린 건데 이 눈물의 의미는 뭐랑 연결돼 있어? 그 눈물의 의미는 아직 이게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얘랑 연결되는 거죠. 뭔가 고민 같은 게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춤을 추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고. 세상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다. 그러면 이게 왜 서주제를 볼 때 중적 승화할 만한? 번뇌 자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뇌는 별빛이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런 번뇌를 갖고 있지만 별빛을 보면서 결국 뭐 할 거야? 이 번뇌를 없앨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뭐가 들어가? 승화라는 말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번뇌가 있지만 별빛으로 변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별빛이 변한다는 건 내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별을 보면서 이겨낼 거야.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건 시에서 얘기 안 하니까요. 머리가 깎은 게 서러운 건지 아니면 배고파 서러운 건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자기가 빼앗김이 없어서 서러운 건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 안 하니까요. 그 다음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그럼 또 춤을 계속 추고 있는 거죠. 마음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모습처럼 보이고 뭐뭐 있냐? 지그잖아요. 이밤사 귓두리도 지내는 상경인데 상경 밤 11시에서 오전 1시니까 되게 늦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속 번뇌가 있는 거예요. 얇은 사 한양국갈은 고이 접어 나비처럼 보인다.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을 볼 때 비슷한 게 나오죠. 그러면 이 승무라는 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미상관 자체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미상관이 완전히 같은 게 아닙니다. 구조적 완전 미사성을 가져도 수미상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춤을 추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승화된 것 같지만 아직은 완벽한 승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완벽한 승화가 됐으면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승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나름대로 이 교재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추정한 게 있어요. 이건 이 교재의 그냥 추정이에요. 그래서 1등 노트의 3번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3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희하자의 정서.
젊은 나이에 숙세를 버리고 홀로 범민을 이기기 위해서 춤을 추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세속적인 번뇌가 종교적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내면의 범민들이 종교적인 구도라는 게 이제 종교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순하기를 바라는 정서를 갖고 있다. 사실 근데 이 시를 딱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젊은지를 어떻게 알지? 이런 거잖아요. 완벽하게 젊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재에서 그냥 추정해서 어느 정도 추측으로 써놓은 거예요. 여자인 건 알아도 젊은 것까지나 나이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춤을 추니까 왠지 너무 늙은 사람 아니겠구나.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보다 이런 현실 속의 삶은 뭔가 시련들이 계속 존재하거나 시험의 공간이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해봐도 니네 1년에 최소한 8번 정도 가까이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만 시험이 아니죠. 맨날 하루하루가 다 시험이에요. 지각할까 말까? 학원 빠질까 말까? 거짓말할까 말까? 지금 씻을까 말까? 잘까 말까? 자기 전에 잠깐 유튜브 볼까 말까? 이게 다 시험이에요. 종교를 얘기할 때. 하루인가 수천 번의 시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 자체가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보통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종교에 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종교에 나오는 신들은 절대자니까 그 사람들 기대면 마음은 좀 더 편해진다는 거죠. 이단 빼고. 이단은 좀 그렇잖아요. 혹시 교회 가는데 갑자기 뭐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생명수예요. 자, 이거 사세요. 그다음 정말 눈이 맑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수원역이 요새는 그 이상한 종교들 없긴 한 것 같은데 가끔 있습니다. 가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쳐다보면 인사하거나 막 해맑게 하는데 눈 마주치지 마세요. 그냥 빨리 지나치세요. 말 걸면 왜 이러세요? 도망가야 돼요. 요새는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사진 안 봐도 될 것 같고 2번 시간적 순서에 따라 춤의 동작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 예스러우면서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스러운 표현들을 보면 뭐 얇은 사 처음에 하나 나오죠. 그 다음 파르라니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예스러운 어휘 자체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춤추는 과정을 통해서 고뇌를 초월하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승화나 초극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다르게 쓰는 것 같지만 정화, 승화, 그 다음 여기서 초월 또는 초극 다 같은 말이에요. 달관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5번에 볼 때 삼원고 가락을 사용해서 한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걸 보면 삼원고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얇은 사, 하이양, 고가름. 근데 고이 접어서 이렇게 끊는 게 좀 이상하죠. 고이 접어서 나빌레나. 그 다음은 보면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고깔에 감춰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모아서 넣구나. 이렇게 보면 사원고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이 음모라는 거는 호흡 단위를 본 거지 어들 단위를 본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나눌 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면에 걸쳐 다 삼원보가 중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삼원보가 아닌 데도 있는데 또는 사원보가 아닌 데도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전체의 틀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가 다 4원을 맞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미녀조라고 나오면 맞아요. 또 사원보도 미녀조니까요. 자, 2번, 3번, 4번, 5번 네 문제는 풀어보세요. 자, 2문 정도만 드릴게요.
가볍게 볼까요? 자,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도 3번, 5번에 2번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설명이 써있기 때문에 사실 2번 같은 경우가 답이 보여요. 2번에 볼 때 아예 6, 7에 번뇌의 등변 순화라고 써있으니까 답이 7번밖에 나올 게 없죠. 6, 7을 묶으면 6이 안 나왔으니까 5번밖에 정답이 없는 거고, 3번은 수미상관은 아까 특징 다 보여줬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여운 이거밖에 없죠. 지금 여기에서는 나머지 안정감이나 뭐 강조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니까 답은 3번 쉽게 나올 거고, 그 다음 4번도 별빛만 유일하게 뭐야? 신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이것만 내가 어떤 이상에 대한 염원이나 또는 번뇌, 초월 이런 거에 대한 염원은 여기다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어쨌든 춤을 통해서 아까 2번 선지에서 분명히 자기정어나 승화를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생뚱맞게 5번에서는 고뇌와 슬픔에 찼다고 얘기하면 이미 2번 자체의 보기가 모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자체를 보면 5번이 2번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정답 2번 나오게 돼 있죠. 얘는 이 5번의 3번 선지는 잠깐 보세요. 필사문을 바탕한 창조적인 그런 시어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해줬어요. 이거 대신에 예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뭐 감추오고, 뭐 파르라니, 얇은 사, 하이안, 나빌레라 이런 식의 표현들은 우리가 안 쓰는 표현들이잖아요. 이런 게 예스러운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백분시사 좀 넘어왔어요. 얘는 지금 3개짜리가 나왔는데 이 3개 중에 제일 쉬운 시는 맨 마지막 다예요. 그날이 오면은 보통에 나오면 중학교에서 좀 많이 나와요. 얘는 내용이 좀 노멀한 편이고, 나머지 2개는 이육사건인데 이 2개는 결정 같은 경우하고 규모가 고일 교과서에 좀 많아요. 근데 이게 그거 나올 때도 조금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절정 같은 경우에는 역설법 나올 때 또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그럴 때 본 적이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 겨울은 강조된 무신경다. 이거 많이 보일 거예요. 자, 이거는 8번까지 설명이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는 그냥 볼게요. 제목의 절정이라는 거는 보통 최고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관을 보면 가해 볼 때 성격의 상징, 의지, 남성 지사적. 여기서 잘 기억할 거는 의지적만 기억하면 돼요. 동그라미나 밑줄. 남성적까지만 밑줄 쳐주세요. 이 2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징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역설을 먼저 찾아야 되고, 강렬한 상징어와 남성적 어조로 화제의 내면 의지를 강조한다. 근데 상징이란 말은 실제 시험에서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대부분 상징이나 산축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가 그냥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상징 의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지 밑줄. 그러니까 둘 다 저항시 계열의 기본적 라인을 보여줘요. 그 주제는 혹독한 시대 상황에 굴복하지 않은 강한 의지.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성이 있잖아요. 이육사, 일제강점기 사람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재수번호 이육사. 뭐 이거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혹독한 시대 상황은 일제강점기 얘기하겠죠.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고. 자, 계절과 자연상을 이용해서 화자의 소망을 선진을 표현하거나 대조적 이미지시를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분명하게 제시하거나, 그런 표현법을 하나씩은 알려주죠. 간이 역설법 나오니까 찾아보고, 나는 대조에 있으니까 찾아봐, 이런 얘기잖아. 마지막 다 성격의 의지적. 똑같죠. 그럼 3개 다 저항시란 얘기예요. 주제는 아예 대놓고 나오잖아. 강복의 그날에 대한 영원이거든. 그럼 그날의 날은 해방의 날이죠. 특징, 경어체의 종변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반복 과정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그럼 과정법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고, 경어체는 존댓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가나 나는 반말인데 다에서는 물리오리다, 나무오리까, 감수이다 해서 하우체를 썼잖아요. 하우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이런 상대 높임 중에서 얘가 높임이잖아요. 결국은 높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어체라는 말 쓴 거죠. 보통 경어체는 근데 많이 나올 때 나오는데 뭐뭐 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하우체를 좀 나오게 한 거죠. 자, 그럼 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절정의 시는 보통은 나중에 배우면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점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이 시에서 뭐냐면 이 부분이 절정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문학 볼 때도 소설 볼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절정이 가장 뭐가 되는 거야? 사건 갈등의 최고조니까 이 절정이라는 말은 뭔가 최고조란 얘기예요. 그럼 내려올수록 뭔가 해결되는 거죠. 이 시가 그런 면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 나올 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내신 같은 데는 뭐 한시의 4단 구성 형태이다. 왜냐면 기승전결 그렇게 써기 딱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에서 볼 때하고 내신 볼 때 의미가 조금 달라요. 처음에 보면 나오죠. 매운 계절의 채찍이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온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구원. 서리박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다.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보고 한번 끊어볼게요. 1년에 보면 어쨌든 채찍 갈겨 나는 북방으로 온 거잖아. 그리고 2년에 볼 때는 어디에? 조원이라는 곳으로 내가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방이라는 곳은 딱 봐도 평적 땅이니까 공간이고 조원은 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직적인 공간이고 대신 이 둘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신원과 연결되어 있죠. 왜? 여기에 보면 채찍에 갈겨 있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는 누군가에게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니까 신원의 공간이죠. 여기도 지금 두 번째 줄에 뭐가 돼 있어? 서리빨 칼날이 위에 서 있잖아. 심지어 얘는 채찍보다 아예 더 심하죠. 칼날이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무당도 아닌데. 그러면 서 있으면 그대로 쭉 다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실현의 공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를 보면. 그러니까 3년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을 꿇으면 안 되죠. 그럼 무릎도 다 찢길 거니까요. 피나고. 그러니까 한 발 제껴 디딜 곳이 없다. 지금 칼날에 서 있으면 아프지만 다 칼날이라면 움직일 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1, 2, 3으로 갈수록 점점 실현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 좀 볼만한 게 첫 번째 줄에 이게 나오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 채찍에 갈긴다 라고 나오면 뭐가 나와요? 신사는 축각이죠. 맵다는 이각이죠. 일단 그러면 공간각이 되는 건 있는데 이게 교재마다 조금 또는 내신에서 배울 때마다 학교마다 다르게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너무 맵게 느껴진다 이렇게도 보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면 계절이 매운데 그게 채찍처럼 느껴진다. 이게 해석 자체가 좀 애매해요. 약간 보통은 근데 우리가 계절 자체는 추운 계절이라면 피부를 느낀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촉각 자체가 채찍에 갈기는 게 나중에 맵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게 모의고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나오게 되면 그냥 공간학적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나 내신에서 얘를 만난다면 상황에 따라 미각의 촉각수라고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실전 문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모의고사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이중 해석이 다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니까. 3년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러면 눈감아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자연의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되는 이러면 눈감아 생각해보자. 이게 우리 같은 경우면 눈 감고 뭘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머릿속에서 안 떠오르죠. 그냥 계속 쭉 찌르니까 이러다 그냥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아픈데 여기서 눈 감고 한번 뭘 생각해볼까. 밤을 이렇게 꽂꽂이라도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그렇잖아요.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한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잖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수술하면 많이 죽었대요.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마취법이 없는 시기에 수술하면 생으로 수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해 죽거나, 과거에는 위생관념이 없어서 판단한테 막 이렇게 막 수술하고 한 거를 그 피가 그냥 묻어있는데 다른 날 또 수술합니다. 그럼 오염돼서 죽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았대요. 그게 이제 그런 위생관념 이런 게 있는 게 근대 들어가면 그전까지 그냥 사람들 수술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병원 가는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죽을 수 있으니까. 동양은 더 심하죠. 동양도 나름대로 심한 건 동양은 해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딱 만져보고 모르겠는데? 모르겠는 죽어야지 뭐. 일단 약 써봐. 모르겠는데? 잘 가. 이런 개념이잖아요. 많이 그랬대. 지금 뭐 그런 개념이 많이 발달은 돼 있긴 하니까. 그죠? 심지어 뭐 내시경 이런 것도 다 수면을 잘 해주니까. 자고 있다가 일어나면 다 끝났나 보다. 이런 걸 언젠간 경험이 될 건데, 무조건 수면을 하세요. 무조건. 나는 남자니까, 에이, 설마 수면이 8만원 정도예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8만원 그냥 주고 편안하게 사세요. 손가락 하나 여기까지 들어가는 생각해보면, 그냥 수면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일반 내시경 해봤거든요. 이번에. 수면이 안 될 때. 근데 진짜 뭐가 이렇게 안에서 돌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눈감아 생각한다는 건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지만 뭐 한다는 거야? 잠시 뭔가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생각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뭔가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이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니까. 그 다음 마지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딱 우리가 그냥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디가 의지고 어디가 저음이에요? 이웃서가 그래서 시가 어려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운동주, 정지용, 이웃사. 이 사람 거를 제일 많이 공부했거든요. 거의 2년 동안 팠던 것 같아요. 진짜 논문 집에도 아까워서 안 모여갖고 갖고 있는데 한 30개 이상의 논문이 보통은 박사권 논문이 100쪽 가까이 돼요. 그 정도 되는 걸 거의 막 30권 이상을 파고들면서도 했는데도 교수마다 해석이 달라요. 논문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이웃사가 그런 인간이에요. 시를 얼마 안 썼는데도 이 사람쯤에 그게 나오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함축적인 의미들이 정지용과 더불어 능동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대학에서 지금도 세미나에서 논문화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출제자니까 여전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써먹을 때 많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시는 수설법이나 전개나 함축 의미가 많은 것들이 출제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왜? 돈 내는 게 좋으니까. 그냥 이거 보면 일단 표현법은 보이긴 해요. 왜?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무지개는 보통 우리가 볼 때 부드러운 거잖아요. 근데 강철은 어때? 정말 강하거나 뭔가 딱딱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딱딱하게 된 부드러움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이 표현은 하나 더 보일 수도 있어요. 잘은 안 나오지만 겨울은 A는 강철된 무지개가 B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표현법이 뭐도 있냐면 문림법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가 좀 더 중요해요. 얘보단 얘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표현법만. 근데 2학년 이상의 모의사를 요새 몇 개 정도 풀어보면 느끼는 게 있죠. 뭘 느끼냐면 역설법이야 이런 것만 묻는 선지가 안 나와요. 그럼 뭘 같이 물어봐? 역설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뭐 슬픔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 역설을 통해서 초월극복 이미지를 보여주다 이렇게 나오니까 단순하게 표현법만 안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전환됐다는 건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실현을 뭔가 이겨내기 위한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겨울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매운길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얘는 실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실현은 이걸 그냥 이렇게 흐름대로 보면 의지가 보여. 현재는 강철이야. 하지만 그 안에 무지개가 보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는 분명히 실현이지만 분명히 내가 잘 버티면 부드러운 것도 언젠가는 올 거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의지가 보여요. 이건 그냥 고등학교식 해석이에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해석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시가 저항시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논문도 되게 많았던 게 겨울은 강철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할 거야? 강철로 되는 건 맞잖아. 그래서 이 시를 의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실험 자체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끝낸 거구나 이렇게 보는 시도 이렇게 되는 해석도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그냥 흐름대로만 봐요. 왜냐면 이걸 그냥 보면 강철된 무지개라는 거는 결국 뭐 하는 거야? 내가 보는 무지개는 결국에는 딱딱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니까 체념, 좌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학교 수준 볼 게 아닌 거니까 이렇게만 보고 이 방향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해야 돼. 유사 대부분의 신들이 좀 어려운 거는 정서 노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시 봐보세요. 교목은 의미가 어이다지게 있죠. 줄기가 곱고 굵으며 높이가 8m 넘는 나무. 학교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거냐면 큰 나무, 그냥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정서 잘 안 보여요. 푸른 하늘에 닿으듯이 세월이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이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니까 이 사람은 왠지 꽃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봄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이기 딱 좋아요. 자, 낡은 건이 미주를 흐리들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이 아니다. 이것도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흐름이 잘 안 맞거든요. 혼자 있는데 설레임을 갖고 있어? 그 다음 마음에 단성이 없어? 그냥 이런 정도 보이잖아요. 마지막 검은 그림자가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근데 호수 깊이 거꾸러져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이게 뭐야? 이 시를 보면 어디가 의지고 올리게 한 거지? 이게 명확하게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절정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자, 시 한번 다시 볼게요. 몇 가지 서술을 보면 근데 맥락적인 건 보여요. 푸른 하늘에 닿을듯이 세월에 불타고 남아서 있다. 그러면 이 푸른 하늘은 어떤 의미냐면 뒤에 서술을 보면 닿고 싶은 존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닿기 위해서 내가 세월이 불타 있어도 남아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두 번째 줄까지 볼 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신의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세월 자체에 불타고, 그럼 뭔가 불타버린 거니까 이건 실현이라고 해도 뒤에 볼 때 이렇게 나오죠. 내가 우뚝 뭐한다? 남아서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거에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도 버틴다는 거니까 여기에도 의지가 보여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차라리 봄에 꽃이 피지 말아라. 이건 두 번째 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월이 불타고 있는데 봄이 와도 뭐 할 거야? 세월이 불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꽃 같은 거를 내가 즐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시련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자연이 온다고 해도 기분이 좋겠어?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의 시대에 맞춘다면 일제강점기야. 봄이 왔어. 마음이 편해? 내 나라가 아닌데 봄이 오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볼 때 이런 봄도 피진 말아라. 보통 말아라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봄은 기본적으로 뭐 할 거야? 분명히 좋은 계절이겠지만 꽃이 피지 말라는 거는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의미죠. 봄이 와도 즐길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아니니까 뭐 할 거야? 꽃 자체가 피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 꽃이 와도 기분이 좋지 않을 거니까. 신혼인의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 할 거야? 이런 거 비슷해요. 중간고사야. 근데 성적을 말아먹었어. 날이 좋아. 벚꽃 있어. 어쩌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엄마한테 한 소리 들고 엄마 벚꽃 폈어. 공부해! 이럴 거잖아요. 근데 성적이 괜찮아. 엄마 벚꽃 폈어. 그래 우리 놀러 가자. 이럴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쓴 시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할 거야. 좋은 계절이 와도 일제강점기에는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워져요. 그 다음 낡은 거미집이라고 하는데 거미집 자체는 뒤에 볼 때 이게 나오잖아요. 히두루가
그럼 얘는 휘둘러야 되는 거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좋은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휘둘러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필요한 본원인 건데 그걸 휘두르는 거니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얘를 없애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축적으로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거니까 이 꿈길은 말 그대로 어떤 길이야? 내가 설레임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혼자라도 길을 갈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갈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도 이런 휘두르는 걸 갖고 누군가가 혹시나 야 그렇게 저항하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가는 길이 큰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설레이는 길일 거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 시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마음은 뭐한다. 이런 설렘의 마음은 뉘우침 자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반성이나 성찰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자신의 뭐 하겠다? 길 자체를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검은 그림자 자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은 그림자는 뒤에 볼 때 이렇게 쓸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쓸쓸한 의미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좋은 게 아닌 거죠. 자기가 검은 그림자가 아름다우면 이라고 나왔으면 얘는 좋은 거겠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내가 지향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 호수도 깊이 거꾸로 든다라고 하니까 호수에는 뭐가 있는 거야? 내가 거꾸로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뭔가 죽음이거나 아니면 내 의지 자체를 뭐 하는 거거나 꺾는 거거나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거꾸로 지더라도 즉 죽을지라도 또는 실현이 많더라도 맨 마지막 뭐예요? 바람도 빠진 게 있죠. 나를 이런 정도가 빠진 거죠.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람은 뭐 할 거야? 나를 흔들려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뭐가 보여? 또 의지가 보이죠. 엄청난 의지시에요. 의지 이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바람은 나를 뭐 하는 거? 나를 흔들려는 존재. 그러면 뭐 친일파나 아니면 일제나 이런 애들이 얘기하겠죠. 시대에 맞춘다면.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설명이 없으면 굳이 시대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그냥 부정적인 현실. 왜? 불타는 세월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깔고 들어가면 시가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보여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모든 시들을 시대에 맞추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게 보기가 없더니 그렇게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벗어난 것들이 분명히 1년에 몇 번씩 보게 될 겁니다. 내식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지금의 모의고사 트렌드가 뭐냐면 점점 교과서에 있는 것을 배제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모의고사 니네가 3번 또는 4번을 보면 느끼는 게 있죠. 문학 작품이 내신에 배운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아예 교과서를 배제한 걸로 나와요. 의도적으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트렌드 형태로 많은 작품을 보게 한 거나 아니면 얘네들 문학한테 시간을 좀 걸리게끔 만들어야지 이런 식의 기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2학년도 교과서 자체 여러 개에서 나온 거 1개인가 2개밖에 없어요. 1년 정도의 시험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자 교과서 다르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신 때 하나도 안 배운 작품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수원지역 1반고 내신해봤자 1학기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봤자 20작품 정도밖에 안 배워요. 많아봤자. 우리가 자사고가 아니잖아요. 자사고 애들은 보통 많이 할 때는 거의 60개 정도에서 80개 배우거든요. 그 정도가 시험법인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할 거잖아요. 제대로. 뭐야 우리 학교 미쳤네 이럴 거 아니에요. 내신 포기하지 말라고 가급적이면 많아봤자 12개. 심지어 작년에 숙지는 막 6개밖에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권위적인 학교는 동원고. 네, 동원고는 학교 분위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정시파잖아. 뭐 학교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 시험범위 뭐 50개 나가는 거, 40개 막. 그냥 알아서 해. 시험범위를 미리 주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어차피 우리는 최종 맞추는 뭐 중경의식금 밑으로는 관심 없는데 학교 약간 그런 기조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나오게 있어서 동원고는 괴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신이.
그리고 동원고는 내신 교재도 외국에서 쓰기 때문에 시중에서 변형 문제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일반적인 그냥 쓰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좀 동원고가 좀 특이해요. 지금 3년차 저도 동원고 하는데 나머지는 도망하게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약간 번외적이지만 유청고는 되게 힘들어요. 유청고는 기본 인원이 뭐 100명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신 따르기 힘듭니다. 하나년대 200명이 안 돼요. 인원. 그러니까 인원 많은 게 내신은 무조건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저희 때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몇 명이면 한 반에 6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당 보통 600명 가까이 돼요. 600명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교 인원이 한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반에서 10등해도 못한 게 아니에요. 반에 10등 정도 하면 종교육 한 600명 중에 한 90등 정도에서 100등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도 요새 반 10등 하면 거의 뒤에서 뒤에 남은 애들 20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제가 10등 해도 뒤에 한 40에서 50명 넘게 있어요. 나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달기가 옛날에 더 편했고 요새는 내신 달기 조금 불편해지죠. 여기서 또 무니까 나눠질 거니까. 완전.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학점제처럼 만들어갖고 자기 교실도 좀 애매할 겁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짜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강압적인 것 같아요. 물론 대학 가면 정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만들고 애들한테 이거를 미리 뭔가 사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은 뭔가 좀 부족하고 알아서 해. 선생님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나오는 거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년에 어떤 학기일 때는 아예 주요 과목 중에 하나가 완전히 없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면 나는 화작인데 시험은 엄매 보거나 엄매인데 화작 보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3학년 학기 때 국어 시험이 없어. 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능과 그래도 내신의 기준은 좀 달라져요. 분명히. 어차피 우리는 내신은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서울권에 있는 서경대 정도,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서경대 정도를 제외하면 서경대가 딱 크기가 동원고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학교가. 대학교는 거기다 건물 하나 정도 더 있는 그러니까 사실 없어도 되는 대학이고 그 정도급을 제외한다면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은 없습니다. 여기서 좀 들어가요. 그게 많이 들어가던 적게 들어가던 체제가 좀 더 높던 낮던 들어는 가요. 그러니까 수능을 완전히 안 보고 좋은 대학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내신이 좋으면 수능 자체가 그만큼 덜 들어갈 거니까 내신을 살리는 게 우리한테 무조건 더 좋아요. 반대로 내신이 내가 성적이 떨어질수록 수능에 대한 거를 많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죠.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C는 딱히 설명 안 하고 그냥 흐름대로만 보고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그날이 오면 어차피 광복의 날하고 깔고 가는 거잖아요. 광복의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가정인 거죠. 북한산이 일어나 더덩실 추미나무 초고 이 북한산은 북한의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북 쪽에 있는 그 산을 북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서울에 있어요. 삼각산이라고도 얘기해요.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해진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그럼 자기를 까마귀에 비유했고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립니다. 두개골이 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죽 싸움에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그럼 까마귀가 딱 봐도 뭐예요? 희생, 과장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광복이 형 왜 나는 죽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신성인인 거죠.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기뻐야지 좋은 건데 이 사람은 나는 죽어도 돼. 우리나라 사람만 기쁠 수 있다니. 이런 거잖아. 역사에 남고 싶으면 이러면 돼요. 남기 싫으면 이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저는 안 이럴 겁니다. 저는 역사에 남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임경을 한 대만 박아도 두개골 깨기 전에 이미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쉽게 이 벽을 내가 머리로 깬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제가 이거 중학교 때 처음 봤을 때는 그랬어요. 미친놈이네 이 사람. 미쳤네 미쳤어. 두 가지 이유. 종이 안 깨질 텐데 그리고 사람 머리에 쳐봤자 그렇게 소리가 안 크게 들릴 텐데 세 번째 자기가 없는데 의미가 있나? 지극히 중학교적 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나보다 이타적인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날이 와서
가정한 거잖아요.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 육조라는 게 경복궁에 있는 그 뭐 육조에서 그 마당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서울에 있는 뭐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도 넘치는 기품에 가슴이 미어진다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 앞에 서울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나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럼 자기 가죽을 벗기는 거니까 이것도 자기생이죠. 이건 더 무서웠어요, 사실 이연이. 왜냐면 사람이 자기 가죽을 벗기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거나 막 근육만 있는 상태에서 막 빨갛게 떨어진 상태에서 북을 씌고 간다는 거잖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그거 생각났어요. 그 과학실에 보면 그 사람 뭐 캠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지금 북을 치고 막 가는 이런 생각에서 이제 볼 때 되게 소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뭐 했냐면, 감정적으로 시를 보지 말자. 시는 암기 과목이야. 그래서 제가 국어라는 과목을 논리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능을 볼 때까지는 사탐처럼 공부했어요. 다. 역설법 문장 한 거의 100개 이상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다니고, 지급법도 얘 막 배워보고, 시 이거 이렇게 써있는 개관을 똑같이 베꼈었어요, 다. 그래서 머릿속에 거의 한 400작품 정도를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계속. 영어 단어 한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아다리 걸려갖고 시험에 잘 나와서 그냥 잘 본 것 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공부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공부한 게 까먹거나 안 나오면 시험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저도 그냥 암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공부 제대로 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비문학은 저도 거의 4개년도 신문을 다 읽었어요. 한 3개 정도 칼럼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방법을 모르면 뭔가 무식하게라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나올 거니까. 근데 그런 무식한 방법을 굳이 요구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의 수능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시는 구조가 1번과 2번이 똑같아요. 둘 다 가정이고, 그 다음 희생과 가장인 거죠. 그래서 내용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까지만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1번에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천형이 아니죠. 아까 의지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색채 자체가 대비되어 있다는 건데, 어디를 봐도 대비되는 색깔은 나오지 않죠. 의지는 맞아도, 그죠? 세 번째, 관념적 시어를 사용해서 사색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사색이란 게 깊은 생각 이런 건데, 이 시는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지 사색적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방이나 고원이나 공간이잖아, 다. 그러면 관념적이지 않죠. 관념적이라는 게 뭔가 형상화되지 않은 걸 얘기한 거니까요. 강철 무지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안 맞아요. 네 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서 굽힐 줄 모르는 선비 정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왠지 맞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굽힐 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의식의 흐름 기법 자체가 뭔지 애매하죠. 그냥 정서가 있으면 다 의식의 흐름인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식의 흐름이 없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정서는 간접이나 직접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따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연관성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들, 어떤 무의식을 쭉 나열하는 것들, 그런 게 보통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서 이런 걸 시에서 볼 일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소설에만 읽어 나와요. 마지막, 간결하고 압축된 시행과 극한적 시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내적 의지에 되어있는데, 얘가 정답이죠. 실제로 시 자체가 안 길어요. 그리고 이것도 운율이에요. 한 년마다 딱 2행씩만 썼죠. 그러면 그것도 행 자체가 2행씩 반복. 이것도 운율이에요. 운율의 분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극한적인 거는 채찍에 갈긴다, 그 다음 칼날이 서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 2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A는 일제강점하의 가혹한 현실적 상황을 상징한다. 실제로 수능 자체나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면 문제 풀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보기가 나와야죠. 이거 그냥 보고 우리가 이게 일제강점기도 어떻게 합니까? 보기가 없는 상태에 나올 수 없죠. 완벽하게 이건 내신적인 선제예요. 그래서 그냥 신현의 현실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수평적이다. 비 자체는 북방이니까 땅인 거니까 당연히 수평적이죠. 근데 시를 보면 고원은 아까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실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화자가 지향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칼날 위에 서 있는 무언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향합니까? 이런 거 지향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이런 거 지향한 사람은 맞는 거를 기뻐하는 그런 정신적인 사이코나 가능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맞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건 정신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겠죠.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조금만 쉴게요. 일단 주간제 검사할 거는 주간제 이름 다 써놓으세요. 일단 너무 헤이트 아니야? 너 거야. 나 안 벗겼는데? 나 풀었어. 왜 이렇게 밀그 티가 안 나? 안 풀었지, 이거? 나 풀었어. 한번 때리는 거지.
몇 시에 나가? 6시? 그 시간 4시간 칠게 없는데? 아니 너가 입질 알았어. 진짜 너가 읽어보고 지원을 자기 집에 칠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게 이걸 좀 해봐서. 내가 못하고 있어? 가운데 천성이 있어. 뭐 찍는데? 내가 진짜 이게 여기 이게 있는데 아니 그 앞에 너무 좋아해. 야 진짜 맞다. 여기라고 맞아. 너 알아? 아 그니까 여기서 그냥 말 생각했지. 정신 상태를 정리해. 작은 시계. 내가 얘기해도 그래도 이거 나는 정말 애매했어. 너무 부러워. 아니라고 그래.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난 그냥 알고 솔직히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약간 대안을 미루고 아니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뭐지?
지금 오늘에서 나 그냥 보는구나. 나 그냥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한 번인데 2번으로 할게. 그 거울이 신경 쓰는 기억하시죠? 먼저 냄새가 아니 그것도 그런데 조금 플러스는 저 손가락이 그건 좀 무슨 일이야? 뭐 했습니다. 없어질 것 같아. 자, 학원 전달사항 하나 걱정이 나요. 혹시 시간을 1시 30분이나 7시 30분으로 변경할 사람 있나요? 꼭 변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햇살 있는지 없으면 해달래요. 지금 인원이 그 같은 시간대에 2학년 한 반이 있는데 그 반도 인원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혹시 인원 모자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면서 아마 가면 7시 30분 가야 되긴 하는데 그 시간만 애들이 좀 비어서 강의실 바뀝니다. 강의실이 바뀌죠 당연히. 네, 그 하게 되죠. 바꿀 사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해서 이름이 좀 없어요. 7시 30분? 가능해? 다음 주부터 이거 강의 수업 안 해줄게요. 그 반은 인원이 한 20명 정도? 대신 강의실에서 더 작아. 네, 강의실에서 더 작아. 근데 언제까지 말해야 되냐고?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네. 그 정도까지 학원을 하거나. 근데 갈 수 있는 시간이 오전 10시는 안 되고요. 오전 10시도 지금 인원이 다 똑같아요, 저희랑. 못 가고. 시간도 제가 지금 보고 움직이는데 거의 7시 30분 정도만 가능한 것 같아요. 나머지 앞에도 1시 반도 봤더니 23명 정도라서 신규 막 들어오고 하면 지금 인원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혹시 교사에서 갈 수 있는 데 있으면 해당한 거니까 늦어도 수요일 정도에 학원에 연락 주던지 아니면 저한테 문자 하던지. 근데 막 토요일날 임박해서 오늘 막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날 수업 임박해서 얘기하면 그건 못 바꾸고요. 그렇게는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지? 이현서만 7시 30분 가면 현사쌤은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10시 정도에 따로 강의 안내 드릴게요. 어차피 진도는 똑같을 거고 선생님은 바뀔 겁니다 아마. 네, 선생님 바뀔 거예요. 제가 7시 30분은 3반은 들어가는데 2반을 3반은 넣지는 않을 거거든요. 2반으로 할 거서 선생님들 좀 변경될 겁니다. 그거는 보시고 일단은 현재 한 명. 1시간에 2명이었어. 1시 반으로 이건 좀 그렇네. 그 반이나 지금 여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으면 7시 30분밖에 사실 못 보내요. 지금 시간은. 1시 반은 가능한다고 하면 제가 일단 그 학원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해서 전체 문자를 제가 한번 보내던지 할게요. 저는 수요일 정도에. 그다음 강정환 쌤은 제가 이따가 10시 정도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수업 10시 거 강시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모의고사 꺼내주세요.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독서를 같이 볼게요. 일단 독서에서 지금 보게 되면 부담률이 가장 높은 걸 위주로 보는 게 많을 거니까 가장 높았던 게 31번 쪽 이거는 현재 38부터 41번 쪽을 보세요. 일단 이거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39번, 40번은 좀 볼만한 문제고 일단 시간은 8분은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보기가 있기 때문에 38번부터 41번까지 그죠? 네 문제고 8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자, 시작. 자, 주간으로 너 꺼내놓냐?
자, 1분 뒤에 마무리할게요. 자, 정리할게요. 자, 볼게요, 지금 38번에 3, 39번에 4, 40번에 5, 41번에 4 이렇게 됩니다. 41번의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추출한다는데, 추출하는 거는 어떤 큰 요소 안에서 일부를 뽑아낸다는 의미죠. 근데 붙이는 거는 그렇게 뽑아낸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까 붙이다고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뽑아내다 이렇게 바꿔야죠. 그런 거고. 자, 질문한 문제 나머지 혹시? 네. 자, 38번 따라 안 할게요. 그러면 39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 왼쪽에는 오류 문자열이 나오고 오른쪽은 교정 문자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2번처럼 만약에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 할까요? 올릴 필요가 없죠. 그냥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바로 밑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실제 위에 있는 보기에서도 존재하지 않으면 결과 문자로 보냈으니까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틀어줘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이 있는 게 맞죠. 왜냐면 교정문자 열을 볼 때 틀어져라고 돼 있는데 오류 문자는 틀어줘가 나왔으니까 조라고 나있는 거는 오류 문자가 맞아줘요. 하지만 틀어져만을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에 생성하면 안 됩니다. 왜? A 자체를 보고 움직이면 A가 좀 길긴 해요. 너무 쓸데없이. 세 번째 문단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 나오죠.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사전에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되지만 존재할 경우에는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넘어가고 이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둘 다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하는 거니까 틀어줘, 틀어져 이 두 개를 둘 다 올려야죠. 근데 4번 선지에는 하나만 올렸으니까 지문하고 안 맞죠. 그냥 국어 문제예요. 40번 문제 더 쉬워요. 근데 문제 틀린 애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는데 이게 교묘하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지금 5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결과 문장이 뭐 한 거야? 보정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여기서 A, B라고 돼 있는데 잘 봐야 될 게 여기서는 BA예요. 그 다음 디귿을 볼 때 다시 또 A, B죠. 그 다음 리을 또 BA죠. 그리고 마지막이 또 BA니까 이것도 봐줘야 다 A, B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우리가 느끼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얘만 유일하게 B 쪽으로 더 쏠렸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A 쪽으로 갔잖아. A 쪽으로 갔으면 굳이 뭐 할 거야? 고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조건 B 쪽으로 이렇게 간 걸 찾아야 돼요, 처음부터. 왜냐면 네 번째 문단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 번째 문단에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통계 데이터에서 바블의 빈도수가 낮고 바블의 빈도수가 높을 경우, 빈도수가 높다는 게 이게 빈도수가 높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띄어쓰기로 고정된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 문장의 빈도수를 가지고 높게 해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어쨌든 A 쪽으로 가 있는 거는 다 뭐 할 거야? 답이 될 수가 없고 얘가 만약 순서가 이렇게 A, B라고 해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의도적으로 이거를 숫자를 여기서, 그러니까 알파벳 자체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살짝 교묘하잖아요. 그죠? 그래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B가 빈도수 높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추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나머지는 그 각자 제가 숙제 적어드릴 테니까 숙제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교재 감독할게요. 각자. 저희는 한 다음에 얘기할게요.